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사,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자들과 남편의 모든 사건이 들어있네요. 시댁 친정은 덤이고요. 매정한 것. 집에 돈 좀 있다고 시어미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날 가르치려 들어? 네 뱃속에 들어있는 애 우리 첫째처럼 심장병 갖고 태어나라고 내가 매일 기도하마. 네가 직접 겪어보면 알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헬스장 트레이너인데요. 다소 무뚝뚝한 저와 달리 애교도 많고 다정하답니다. 그런 모습에 홀딱 반해 결혼한 지가 어느덧 3년이 되었네요. 부모님은 오랜 기간 요식업에 몸담고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는 경기도 중심가에 건물을 매입해 월세를 받아 생활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는 무료하단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몇십 년을 일하다가 계속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시다네요. 그때 마침 부모님의 건물 1층에 임대가 난 상황이었는데 제게 같이 요식업을 해볼 생각 없냐며 제안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고민하다가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 판단하여 퇴사 후 엄마와 같이 한식 뷔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식 뷔페를 차린 지는 이제 막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음식 맛이 좋고 가격은 저렴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꾸준히 손님이 있는 편입니다. 친정엄마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시댁은 결혼할 당시 경기도 외곽 쪽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쯤부터 헬스장도 같이 하고 싶다며 확장 이전을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웬만하면 좀 나중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부모님의 의지가 강하셨어요. 결국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2층짜리 건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 건물은 임대였기 때문에 매달 비싼 월세와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야 했어요. 엄마는 이런 시댁의 상황을 걱정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니? 먹고 살려고 그러시는 거겠지만 너무 과한 생각이 든다. 엄마의 이 걱정은 현실이 되었지만요.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가족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보면서 인건비를 낮추는 시스템이었죠. 1층의 목욕탕, 사우나는 시부모님께서 담당하시고 2층 헬스장은 트레이너인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목욕탕 내 매점을 담당하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는 시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했습니다. 제 신혼집도 시댁 헬스장 근처 빌라였기 때문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매일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외도를 의심하기도 했죠.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뭐? 당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하, 참나.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어딨어. 그냥 요즘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그래. 사실 나 목욕탕 청소도 도와주고 있거든. 알고 보니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헬스장 트레이너 업무만 맡기다가 하나 둘씩 일을 더 늘리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늘어난 지금은 헬스장 전체 청소는 기본으로 해야 하고 주에 한 번은 목욕탕 청소까지 도맡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확장 이전을 무리하게 진행한 탓에 회원이 늘어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네요. 그래서 청소부 인건비도 아까운 마음에 해고를 했고 그 몫을 남편이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월급을 올려준 것도 아니어서 말 그대로 생고생만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시누이도 퇴근 후에 청소를 도와주러 온다네요. 아르바이트비를 주긴 한다는데 그래도 회사 퇴근 후에 청소 일까지. 정말 시누이도 참 고생이 많겠다 싶었죠. 남편에게 그럼 형님도 청소하시느냐 물어봤더니 형님은 업무가 끝나면 바로 퇴근한다는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은 항상 장남인 아주버니만 예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형님도 많이 예뻐하시지요. 편애하는 이유는 아주버님이 어렸을 적에 심장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레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밥 짓고 빨래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더 어린 여동생을 먹이고 입히며 살았답니다. 어릴 적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해질 정도로 많이 고생하면서 자랐대요. 다행히 아프던 아주버님은 이젠 오히려 저보다도 건강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자란 탓에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질 못하시더군요. 조금만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바로 관둬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40대 나이가 되니까 퇴직 후 이직 자체가 어려워져서 현재는 2년째 백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청소할 일손이 부족할 정도면 집에서 쉬고 있는 아주버님을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죠. 어차피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출퇴근하기도 편하잖아요. 자기도 우리 엄마 아빠 알잖아. 형 손에 물 묻히는 일을 시키겠어? 난 괜찮아. 걱정 마. 남편은 속상해하는 저를 보며 달래주었어요. 저는 잔뜩 지친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밥 한 끼 차려주는 걸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시부모님 생신 때면 다 같이 밖에서 외식하는 게 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값비싼 한우집을 예약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생신 선물은 늘 현금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용돈으로 50만 원을 준비했어요. 룸으로 들어와 다들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시아버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준비한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래도 즐거운 날에 인상 찌푸리기 싫어서 애써 웃으면서 봉투를 드렸죠. 아주버님네와 저희 그리고 시누이가 내민 봉투 3개를 수거해 가시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열어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되게 민망한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저랑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죠. 제일 먼저 아주버님네 봉투를 열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폐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액수도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들 일도 쉬고 있는데 이렇게 큰돈 줘서 어쩌냐 하면서 고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봉투를 열어보시던 시아버님은 탐탁자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봉투를 확 뺏어서 손가락에 침까지 묻혀가며 지폐를 세셨어요. 35, 40, 45, 50. 에이, 너무 작다. 왜 이렇게 통이 작아? 신정이 그렇게 부잣집인데 우리 작은 며느리는 부모님 안 닮았나 봐? 어머님, 저희가 아주버님네보다 2배는 더 많이 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곤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친정 얘기까지 꺼내니 울컥해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흥분하시며 우리 첫째는 쉬고 있고 너네들은 다 일하잖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고 저희와 시누이는 너네였죠. 그래도 생신이신데 참자 참자 하면서 머릿속으로 참을인을 새겼습니다. 남편은 저희 수준에 이게 최대라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었어요. 이후 값비싼 한우를 먹으면서도 목구멍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질기고 맛없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됐든 식사를 잘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는 서로 웃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결제하고 얼마씩 나눌지 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나가버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남아있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또다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일단 우리끼리 계산 먼저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제는 제가 카드로 했고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3분의 1 값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혼자서 벌이야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내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3분의 1 값에서 그 절반만 달라고 했는데도 시누이는 괜찮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언니 돈은 뭐 주워온 돈인가요? 다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죠. 몇 달 전부터 예상하고 모은 돈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쁘고 착한지 시댁에서 어떻게 저런 천사를 낳았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할 정도로 아가씨가 참 착하답니다. 그렇게 가게에서 빠져나와 시부모님을 먼저 배웅해드리고 이제 저희도 각자 헤어지려는 때였습니다. 형님께 3분의 1 값으로 21만 원인데 20만 원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동서가 내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외식하고 나면 엠빵하잖아요. 했더니 자기는 남편이 일도 안 하는데 그런 큰돈이 어디 있겠냐며 못 내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20만 원쯤 그냥 내드릴 수 있는 건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 내줄 수 있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 당연히 동서가 내는 거지 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했습니다. 저희도 용돈으로 50만 원을 들여서 지출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뜸 아주버님이 소리를 높이며 끼어드셨습니다.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재수씨가 손 아랫사람인데 형님한테 너무 대드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화제가 돈에서 저희 인성으로 변하면서 싸가지가 있네 없네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도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과 다투다 보니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은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고 구질구질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전 당신 잘못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시누이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다 미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하루는 깜짝 이벤트로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까지 마중 나간 적이 있어요. 퇴근하고 나오던 남편은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며 좋아해서 속으로 엄청 뿌듯했죠. 왜 그렇게 계속 웃어? 그렇게 좋아? 앞으로도 종종 데리러 와야겠네? 생각한 것보다 더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다들 이런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웃음꽃 핀 수다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평소에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을 찾아오는 중년의 한 남자가 있답니다. 남편에게 기고 관련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꼭 자기 동생 같다며 엄청 잘해주셨다나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잘 지내왔는데 어제 얘기를 하다가 사우나 헬스장 둘째 아들이 본인 자식이라는 걸 털어놓게 됐답니다. 근데 그걸 듣더니 흠칫 놀라더래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눈치여서 불편하실 필요 없다, 편하게 대하셔라 했대요. 그런데 오늘 마주치니 인사도 시큰둥하게 받고 말을 걸어도 쉽고 남편을 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우나 헬스장 아들이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상하다. 뭔가 시댁과 연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만 생기고 딱히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이 손뼉을 치며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엄마가 내일 친구들이랑 같이 한식 뷔페 갈 거래. 점잖게 잘 드시고 오라고 당부하긴 했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혹시나 문제 일으킬까 봐 걱정되네.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뛰쳐나가서 끌고 나오든 할 테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니 바로 긴장이 됐습니다. 특히 엄마도 오랜 시간 요식업에 종사하셨다 보니까 조금 드센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 없거나 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지 않는 성격이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폭풍전야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출근하자마자 엄마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와 친구들 4명이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척 연기하며 살갑게 인사를 드리곤 자리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상 이런 진상이 따로 없었어요. 제육볶음을 뒤적거리면서 방금 만든 따뜻한 거 없냐고 불평을 하지 않나. 셀프인데도 굳이 저를 불러서 물을 떠달라고 하지 않나. 계속 며느라가 소리치셔서 주변 손님들이 전부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식 뷔페는 저렴하게 한 끼 먹는 곳이잖아요. 저희 또한 한 사람당 9,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최소화하다 보니 모든 게 셀프로 운영됩니다. 특히 다 먹은 식기도 직접 반납해 주셔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물을 떠다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 먹은 접시를 치워달라며 소리쳐 부르질 않나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내가 한 소리 할까? 저 양반 원래 저렇게 시댁살이 시키니? 보자 하니까 사람이 정도가 있지 말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결국 엄마는 참지 못하고 제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여기서 부딪히면 다른 것보다 손님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실 테고 업장이다 보니 소문날까 조심스럽다며 달랬어요. 그리고 그냥 최대한 맞춰주고 빨리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저희 매장은 원하는 메뉴를 도시락 용기에 가득 담아오면 6,000원에 판매하는 포장 메뉴도 있는데요. 얼마를 담든 상관없지만 최소한 뚜껑은 꽉 닫혀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각자 도시락 용기를 하나씩 들고 뷔페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들고 오셨죠.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뚜껑이 절대 안 닫힐 만큼 고기를 가득 쌓아서 들고 온 겁니다. 참 너무하다 싶어 화가 났는데
그래, 시어머님인데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다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젯밤까지는 그냥 식사값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친구들 보는 앞에서 체면 살려드리려고 며느리가 대접하는 거다 라며 그냥 가시라고 보내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매장에 와서 식사 시작부터 끝까지 진상을 부리고 시끄럽게 소리치며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꼭 돈을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식사값 45,000원, 그리고 반찬 포장 5개까지 3만원, 총 75,000원이라고 안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포장값까지 받을 생각을 하느냐 화를 내셨습니다. 봐봐, 내 말 맞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첫째랑 다르게 이렇게 센스도 눈치도 없다니까. 자네가 가르쳐야 해. 제 앞에서 친구분들에게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니 친정엄마도 참지 못하셨어요. 안 사돈 눈에는 제가 안 보이세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제 앞에서도 이렇게 딸을 괴롭히시는 거면 대체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괴롭히시는 겁니까? 엄마의 말을 끝으로 분위기는 싸해지고 시어머니 얼굴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특히 엄마 앞에서 기죽어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정이 좀 부유하다 보니 결혼할 때 시댁보다 훨씬 부담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좀 말이 없으셨고 친정 엄마 성격이 드센 편이라 무서워하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한테 한마디 듣고 나니까 아무 말도 않고 카드만 휙 던지셨어요. 카운터 위에 카드가 툭 떨어지자 바로 옆에서 욱하는 엄마의 성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운터 밑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아 진정시켰어요. 괜히 여기서 싸워봤자 뷔페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제 손해일 게 뻔하거든요. 눈치 빠른 엄마는 제 시그널을 바로 이해하셨죠. 그렇게 무사히 결제를 마치고 난 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것까지 무시하시고는 쌩하니 나가버리셨습니다. 퇴근한 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본인이 다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엄마 보고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겠답니다. 괜히 그런 말하면 또 뒤에서 남편한테 고자질했다고 한 소리 듣는다. 괜찮아. 화내는 남편을 오히려 제가 달랬습니다. 본인 친구들 앞에서 사돈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신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엄마가 잘 대처해줬단 생각에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후로는 한동안 시댁에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덕분에 매일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뻐근해서 뜨거운 물에 뒤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신혼 때는 창피해서 시댁 목욕탕에 절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결혼 3년차가 되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게 됐답니다. 마침 카운터에는 시아버님이 계셔서 그냥 별말 없이 오랜만이란 안부 인사만 드리고 목욕탕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점에는 늘 그렇듯 형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머, 동서, 마침 정말 잘 왔다. 나 여기 앞에 뭐 좀 사러 갈 일이 있거든. 잠깐만 매장 좀 봐줄 수 있을까? 이미 목욕을 끝낸 상태도 아니고 방금 목욕탕에 들어와 옷도 벗기 전이어서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너무 급한 일이라면서 제발 부탁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있죠. 잠깐 매점 봐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알겠다며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는 이런 목욕탕 매점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입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수준이라 지식이 전무했죠. 뭐 그래도 잠깐이니까 누가 뭐 산다고 하면 가격표 보고 말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결국 3시간이 지날 때까지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땀 빼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열받을 정도예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맡겨놓은 물건을 달라며 화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할머님은 아이스 커피를 타달라고 하셔서 정성껏 타드렸는데요. 자기는 얼음 10개밖에 안 넣는 거 모르냐 하시면서 역정을 내셔서 다시 타드리기도 했죠. 그렇다고 지키는 사람도 없이 매장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연락드리자니 형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러지도 못하겠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반쯤 흘렀을 때였을까요? 형님이 아이스 커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형님, 잠깐 다녀오신다고 해서 맡았는데 지금 3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대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참나, 꼴랑 3시간 반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뭐 내 사생활까지 캐물으려고 그래.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왔어.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행태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서 있었어요. 그 와중에 형님은 자연스럽게 매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냉장고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꽂아 제 얼굴에 내밀며 무려 3시간 반 동안 매점을 봐준 값이라며 비꼬듯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빨대를 타고 코끝을 스치는 바나나 우유 향이 엄청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죠. 그 후 몇 번의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어디 뭐 잘못 먹어서 체했나? 아니면 매점 보느라 긴장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후다닥 달려오셔선 혹시 임신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아닐 거예요 했는데 대충 세보니 날짜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 그 길로 약국에 들러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확인해보니 정말 임신이 맞았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찡할 정도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올해 초부터 슬슬 아이를 갖고 싶단 얘기가 나오던 차였거든요. 퇴근 후에 돌아온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저를 껴안고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맞게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을까 신기했죠. 여보, 그러면 우리 올해 안에 이사 가야겠다. 지금 여긴 너무 좁고 방도 2개뿐이잖아. 현재는 시부모님 명의의 18평 빌라의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이 2개라서 아이가 생기면 적어도 방 3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셋이서 함께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예쁘게 꾸미고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친정 부모님 댁에 갔는데 2분 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눈물까지 찔끔 흘리셨어요. 게다가 비싼 횟집에 가서 회를 한가득 사주셔서 배 터지게 먹었죠. 저녁에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 아주버님네와 시부모님께서도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사는 빌라는 육아하기에 좁다 보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이사 가고 싶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웃고 있던 시부모님 얼굴이 확 굳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은 목소리까지 높이셨죠. 아니, 아직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사 얘기야? 그거는 아이 낳고 키우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너무 일러. 남편은 아기 낳고 육아하면서 이사 가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빌라 전세금 1억에 모아놓은 돈 좀 보태고 대출을 받으면 이사 가기에 딱이라고 했죠. 거기다 요즘 신축 분양이 많아서 구축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어필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집만큼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구축 아파트지만 더 나은 집에 이사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부모에게 집해달라고 당연히 요구한다는데 저희는 전혀 바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다 듣고 나서도 반대하시는 겁니다. 이때 남편도 기분이 좀 상했는지 형과 부모님의 조언은 잘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 집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니 저희 뜻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께서는 잔뜩 흥분한 상태로 말씀하셨어요. 이사를 가든 말든 우린 모르겠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돌려줄 돈은 없다. 그런 줄 알고 2년은 더 살아.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돈이 없냐 물으니 목욕탕 확장 이전하면서 당연히 다 썼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나갈 것도 아니고 전세 만료 기간이 올해 겨울이니까 그 전까지만 마련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다 대답이 시큰둥하시더니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더군요. 괜히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저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혹시나 전세금 안 주시면 어쩌냐 물으니 지금부터 좋기 6개월은 남았는데 그 안에 마련 못할 일은 없을 거래요. 그리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만약에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서라도 꼭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신혼 시절엔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아무런 계약서 없이 전세금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 극구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계약서는 기본이라며 무조건 작성하게 하셨죠. 시부모님은 그때도 퉁명스럽게 자식과 부모 간에 무슨 계약서냐 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주셨거든요. 당시 2년 계약을 했고 1년씩 자동 연장이니까 3년 차인 올해 겨울에 계약 만료일인 셈이었죠. 어쨌든 부모님의 선견 지명이 아니었더라면 맘고생 좀 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시누이가 제 한식 뷔페로 찾아왔어요. 언니 너무 축하드려요. 어제 저도 같이 밥 먹고 싶었는데 회사 야근이라서 너무 바빴거든요. 저도 얼른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가씨는 예쁜 말과 함께 살쪘을 때 바르는 크림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습니다. 뭐하러 이런 걸 사왔느냐, 빈손으로 오지 하며 인사를 나눴죠. 친정엄마도 시누이를 예뻐하는 터라 제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아가씨랑 같이 밥 한 끼 먹고 집에 들어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기 퇴근하며 시누이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어서 카페까지 갔습니다. 저랑 아가씨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말이 잘 통해서 가끔씩 친구처럼 수다 떨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댁 얘기도 나오게 됐죠. 아가씨도 사실 장남인 큰오빠만 예뻐하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였어요. 저도 남편이 안타까운 터라 할 말이 많았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아가씨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네 목욕탕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청소할 때마다 자꾸 마주쳐서 얼굴이 익었다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욕탕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데 비상구에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저게 왜 열려있지 하면서 닫으려고 갔는데 형님이랑 그 남자가 비상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자 셋 모두 깜짝 놀랐는데 형님이 먼저 선수 쳐서 아가씨 손을 잡고 나오더니 문을 닫더래요. 그래서 제가 큰 올케 언니한테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마주쳤다는 거예요. 사우나 회원권 관련해서 질문하길래 알려준 것뿐이래요. 근데 목욕탕 청소만 하는 저도 매일 보는 사람인데 큰 올케 언니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때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사람 헬스장도 매일 다니지 않냐며 대충 남편에게 들었던 키랑 덩치를 포함한 인상차기를 얘기했습니다. 시누이는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다며 손뼉을 쳤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해줬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사우나 헬스장 아들이란 얘기 듣자마자 거리를 뒀단 사실을요. 시누이와 저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 서로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아가씨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형님이 수상했습니다. 아가씨 입장에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가족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가족 이야기라 쉽게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결국 저에게 털어놓게 됐는데 얘기하고 나니 확실히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단 거죠. 저는 비상구에 안 보이는 위치에다 CCTV 하나를 설치해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매일 청소하러 가다 보니까 의심받지 않고 설치하기 쉬운 편이었죠. 시누이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형이 또 사고 쳤어. 게임 아이템 산다고 대출을 4천만 원이나 받았대. 미치겠다 진짜. 내 형이지만 진짜 너무 한심해서 미치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아주버님도 정말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수 생활이 오래됐고 게임을 즐긴다는 얘기까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죠. 어떻게 게임에 4천만 원을 쓸 수 있죠? 거기다 대출이라니 요즘 시댁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 돈을 갚을 여력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헬스장 회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월세랑 대출이자 감당이 어려워 적자폭이 커지고 있답니다. 남편이 월급 받기도 미안할 정도라고 하니 말 다 했죠.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던 남편은 혹시 며칠만 목욕탕 매점을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전에 목욕탕 매점을 봐주다가 혼쭐났던 기억이 나서 절대 안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한숨을 푹 내쉬면서 오후 알바는 구했는데 오전 타임은 좀처럼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데요. 오전이면 몇 시간이냐니까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이라네요. 5시간? 그래도 좀 긴데. 아니 근데 왜 사람을 구하는 거야? 형님이 이제 다른 일 하러 가신대?
저는 형님의 부재가 아주버님이 사고치는 바람에 다른 데서 돈을 벌기 위해 떠나서인 줄 알았어요. 눈썹을 극적거리던 남편은 그게 아니라 형님이 가출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 아주버님이 큰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간 다 말하기 힘들 만큼 자잘한 사건 사고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늘 당당하게 곁을 지키던 형님이셨는데 집까지 나가셨다니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보다 싶었어요. 정말 매점일은 다시 나기 싫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사람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오전타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전까지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빨리 구해보겠다며 미안하고 고맙다 인사했죠. 이 사정을 친정에 말하니까 엄마도 그래, 인간된 도리로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식 뷔페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있어서 당분간은 둘이서 해보시겠대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사우나로 출근해서 여탕 매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난감했던 거와 달리 두 번째는 오히려 조금 쉬운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얼마고 어떤 게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던 때였어요. 카운터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둘째한테 얘기는 다 들었지. 우리도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 못된 첫째 대신에 네가 고생이 많네.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형님 험단도 곁들여서요.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싶을 정도로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고 틀에 박힌 대답을 했죠. 그런데 본론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대뜸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4천만 원까진 바라지도 않고 2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돈을 빌려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장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도 모자를 판국인데다 시부모님께서 갚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사 준비를 핑계 삼아 들어갈 돈이 많아서 빌려드리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가관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 가문에 뿌린 장남이 힘든 상태인데 이사 그까짓 거 좀 미루고 돈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데다 여기서도 가문에 뿌리며 장남이며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무조건 아주버님 일이 최우선이고 다른 자식들 사정이야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여긴 식이죠. 본인 자식 예뻐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냐 하지만 문제는 다른 자식들을 착취해서 예뻐하는 아주버님께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부모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착취당하며 살아온 남편과 시누이 얘기는 이미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푼도 도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주버님도 다 큰 어른이에요.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이 갚으시는 게 맞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지만 꾹 참고 눌러 담아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며느리도 못 살겠다고 나간 판국에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며 너네 집에 돈 많으니까 좀 빌리면 안 되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전 계속 빌려드릴 돈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주버님 일은 스스로 해결하게 두셔야 한다. 언제까지고 주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도와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깨를 팍 밀치시는 겁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막말과 함께 저를 미친 듯이 노려보는데 그 눈빛에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매정한 것. 집에 돈 좀 있다고 시어미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날 가르치려 들어. 니 뱃속에 들어있는 애 우리 첫째처럼 심장병 갖고 태어나라고 내가 매일 기도하마. 네가 직접 겪어보면 알겠지.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모성애를 가진 엄마가 되었고 항상 머릿속엔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그런 무시무시한 말로 저주하다니 심지어 그게 내 아이의 할머니라니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대응할 방법도 있고 눈물부터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아서 강하게 밀쳐진 어깨를 부여잡고 사우나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차에 타서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하자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남편에게 화풀이란 거나 다름없지만 당신 애초에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괜히 남편 부탁으로 목욕탕 매점을 보러 와서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성난 숨을 몰아내쉬다가 곧 억울함과 서러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엉엉 울고 말았죠. 얼마 있지 않아 헬스장에 있던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서럽게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대신 화풀이를 하듯 마구 소리쳤어요. 내가 왜 너랑 결혼해서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하느냐. 인간된 도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다. 다른 집은 애 가지면 먹고 싶은 거 바리바리 싸주신다는데 나는 우리 아이 심장병 걸리라는 악담이나 들었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다 참아내면서까지 내가 너랑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고 오히려 남편에게 반문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맹세했어요. 앞으로 시댁 일은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제 눈앞에 시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단돈 1원이라도 절대 빌려줄 생각 없으니 그건 안심하래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본인도 덩달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조금 진정된 상태가 되자 당신은 왜 우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동안 형만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나랑 동생이랑 정말 많이 고생했잖아. 근데 이제는 나랑 결혼한 죄로 너까지 진흙탕 속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우는 남편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하염없이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제 폰에 저장된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 번호까지 모두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친정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죠. 혹시나 시댁 식구가 신혼집으로 찾아와 행패라도 부릴까 걱정돼서 남편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운영하던 한식 뷔페는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한 명 더 구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출근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태교만 하면서 지냈죠. 그래도 종종 원래 살고 있던 빌라에 방문한 일들이 있었어요. 큰 짐은 죄다 거기에 있는 데다가 남편이 야근하거나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날이면 가까운 빌라에서 자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저도 그런 날이면 신혼집으로 돌아가 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일까요? 그날도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라 빌라에서 자기로 하고 저는 낮에 찾아가 야식 만들어줄 겸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어서 인터폰을 켜봤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주인 아주버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는 척 했으면 모를까 누구냐고 목소리까지 낸 마당에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열어드렸죠. 그랬더니 이런 반구도 없이 다짜고짜 밀고 들어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남녀와 함께 오셔서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아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빌라를 저 부부에게 매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모든 방을 다 열어보고 확인하고서 나가길래 저는 급히 아주버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죠. 보면 몰라. 동생이나 재수씨나 돈 한 푼 안 보태줄 거라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내 빚 갚아주려고 이 집 파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닮은 큰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하셔서 시어머니께 막말을 들었을 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을 하고 오시는 게 맞죠 하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하고 반말까지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죽지 않고 남편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했더니 확 찌려보시곤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죠. 남편은 빌라 매매에 대해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아하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시댁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시댁 얘기 말해줘도 된다며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절 쳐다보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길 그 사이 아주버님 빚이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1억의 빚 중 4천만 원만 들켰었던 거예요. 뒤늦게서야 나머지 6천만 원이 더 들통이 나서 총 갚아야 할 빚은 1억이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채까지 썼다니 전부 다 게임이 쓴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 말론 그렇다고 했대요. 뭐 그 게임 아이템이 비싼 건 몇 천만 원씩 한답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도 돈 빌려달라는 압박이 많이 들어왔대요. 저 포함 남편까지도 철벽 치면서 막았더니 이렇게 빌라를 팔려고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폰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이미 얘기 다 들었지? 오늘 왔던 그 부부가 매수하기로 해서 가계약금도 다 받았어. 이번 달 내로 비워주겠다고 했거든? 30일 전에 집 좀 비워라.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어떻게 비우란 거야? 시어머니는 안 되는 게 어딨냐면서 너네도 올겨울까지 전세금 내놓으라고 통보했지 않냐며 따졌습니다. 너네가 한 말이나 내가 한 말이나 다를 거 없다며 당장 집 빼라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죠. 다행히 그전부터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던 터라 큰 가구들은 컨테이너에 맡겨놓고 부모님께 신세 좀 지면서 천천히 집을 구하면 될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웠는데 매매하게 되면 돈이 부족할 일은 없으니까요. 전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거주하고 있던 빌라 시세가 3억 좀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금매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3억은 받으셨을 것 같았죠. 전세금 1억에 아주버님 빚 1억까지 하더라도 남는 금액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래 오히려 잘 됐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시부모님 댁 헬스장 트레이너 일도 관뒀습니다. 그리고 빌라에 있던 짐을 다 뺐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이해하고 배려해주신 친정부모님의 덕이 컸죠. 같이 살면 우리야 좋지. 안 그래도 집이 넓어서 횡했는데 그동안 같이 사니까 복작복작하니 사람 사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 이사 갈 곳은 천천히 구하고 당분간은 계속 같이 살자. 아예 아기 낳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사위도 있으니 편한 옷차림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일 일이 많으실 텐데 마음 편하라고 좋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처가살이하는 남편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넌지시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말라며 장모님이 같이 사니까 좋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 진짜 부모님은 저렇구나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네 부모님은 항상 달라고만 했는데 저렇게 주는 게 진짜 부모이자 자식 사랑이구나 싶어 슬프면서도 행복했답니다. 남편의 짠한 말에 저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얼른 이사갈 집 구해보자며 으쌰으쌰 했어요. 남편도 일을 관뒀으니 같이 집 보러 다니기 좋았고 괜히 결혼할 때 느낌이 나서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거주자 없는 상태로 비어진 집을 발견했어요. 25평대 구축 아파트였는데 요즘 그렇게 귀하다는 전세로 딱 나온 거 있죠. 가격도 적당해서 다른 사람이 탐낼 것 같아 얼른 가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해 이사갈 집을 구했으니까 이번 달 안에 꼭 전세금 입금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돈 얘기 좀 그만하라며 알아서 줄 테니까 끊어하고 끊어버리셨습니다. 사실 돈 하는 건 저희가 아니라 시부모님인데 말이에요. 뭐 어찌됐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꼭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죠. 일주일쯤 지나서 남편 계좌에 전세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은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었어요. 당황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 두 분 다 폰을 꺼두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화가 난 남편과 함께 목욕탕으로 찾아갔죠. 마침 시부모님 둘 다 1층 카운터에 계셨습니다. 찾아올 거라 예상한 건지 놀라지도 않고 그래 왔냐는 식으로 맞이하셨어요. 남편은 곧 이사를 가야 해서 1억이 꼭 필요하다며 5천만 원만 주면 어쩌냐고 한탄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에휴 됐다. 지금 너네 아니더라도 속 시끄러우니까 그만하고 가. 나머진 나중에 돈 생기면 차차 줄 테니까 우리가 뭐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저는 절대 주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럼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시아버님은 흥분하셔서 마구 날뛰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소송이고 뭐고 난린데 너네까지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요.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라니 대체 얼마나 더 불효를 할 거라며 소리치기까지 하셨죠. 안 그래도 소송이고 뭐고 난리라니 집안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건가 싶어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신세 한탄하듯이 전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시누이가 제 조언대로 CCTV를 설치해 놨었는데 거기에 형님과 그 단골 손님의 바람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착한 시누이는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까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 일부러 함구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아가씨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제게 매점을 맡기고 3시간이 넘어서 온 날도 그 바람남과 함께 데이트를 했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도와드리느라 고생만 했던 거죠. 아무튼 시누이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알리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아주버님이 사고를 쳐서 형님이 가출하는 바람에 바로 시부모님께 알렸대요. 그 얘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애지중지하는 장남인데 오죽하셨겠어요. 심지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보니 이미 둘이서 살림 차려 살고 있단 말까지 들렸답니다. 그래서 CCTV 자료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네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지출이 생겼고 거기다 변호사를 만나기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카운터 자리에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느라 또 돈을 썼답니다. 아주버님이 해야 할 소송을 시부모님이 도맡아서 해주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아 사우나며 헬스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였죠. 남아있는 목욕탕 열쇠 개수만 훑어봐도 손님이 별로 없다는 게 티가 났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언제까지고 형 때문에 피해보면서 살아야 돼. 자그마치 30년을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생각 없고 나한테 그 돈 정말 소중하니까 남은 5천만 원 먼저 돌려줘.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후리쳤죠. 아이고, 집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이게 뭔 난리냐. 첫째는 바람나서 가출하질 않냐. 둘째 아들은 불려우 같은 지 마누라한테 홀딱 넘어가서 부모 형까지도 못 알아보고 어디서 부모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쳐? 너 이 자식 정신 안 차려. 훗날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그때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나는 자식이 아니구나. 형을 잘 키우기 위한 오로지 형만을 위한 희생양일 뿐임을 깨달았다네요. 시어머니가 정신 안 차리냐며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려준 덕분에 깨닫게 된 셈이죠. 더 이상 가타부타 말없이 빠져나온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인 중에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과정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소송까지 진행할 줄은 생각지 못했는지 시댁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처음엔 저와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건 차단만 하면 해결될 일이라서 그다지 고통스럽진 않았죠.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자 한식 뷔페까지 찾아온 겁니다. 엄마로부터 오늘 가게로 사돈 내외가 찾아왔더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을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울상이 되어 깽판치고 갔냐며 얼른 되물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글쎄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더라는 거예요. 안사돈,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원하는 대출이자에 월세만 매달 1,000만 원씩 마이너스인데다 큰아들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다 떠나고 정말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엄마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을 들으니 측은지심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제게 했던 망언과 행동들을 되새기면서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래서 도와드리긴 어렵고 큰아드님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해보라 알려줬다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죽어도 안 된다고 하지 라고 말했더니 엄마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 하셨습니다. 장남 사랑이 어찌나 대단한지 파산 신청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네요.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찾아오는 건 어렵지만 2번은 쉽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매일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부탁하다가 또 하루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저 대신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죠. 결국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단 말이 나온 뒤에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당연히 승소했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어요. 추후 시누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도 이혼 소송에 승소했답니다. 그렇지만 원하던 만큼 위자료를 많이 받진 못했대요. 아주버님이 오랜 시간 무직 상태로 집에서 게임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시댁살이와 동시에 경제적인 책임까지 져야 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산 것이 외도의 요인 중 하나였다는 걸 변호사가 강력하게 어필했다네요. 그게 외도에 합당한 이유가 되진 못하지만 이혼하기까지는 아주버님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혼 소송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부모님의 스트레스도 상당했던 모양인지 걸핏하면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했나 봐요.
그 히스테리를 견디지 못한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관뒀죠. 정작 잘못한 큰오빠한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일 도와주고 있는 저한테 불똥이 튀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하나 싶어서 바로 때려쳤어요. 시누이도 못 견디고 관뒀다니 이 정도면 말다 했죠. 그 때문에 시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저분한 건 물론이고 도난 사고도 자주 발생했대요. 안 좋은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 결국엔 손님들 대다수가 경쟁업체로 옮기게 됐답니다. 남편이 트레이너로 일할 때도 꾸준히 적자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몰락했대요. 월세와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사우나도 팔고 살고 있던 집도 내놓고 현재는 파산 수준이랍니다. 결혼할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동네 목욕탕은 작지만 수익성이 꽤 높아서 알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렸던 건데 대출까지 몽땅 받아서 확장 이전을 한 건 시부모님의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 후로는 시누이도 진흙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인연을 끊었다고 하니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무사히 원하던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고 현재는 아이도 태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때 일을 계기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부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복잡한 세상,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사는 것밖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단란한 가정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